대한민국 재벌 5위 안에 드는 신화그룹 본사 지하 3층. 형광등 불빛마저 희미한 폐기물 보관 창고에서 30살쯤 되어 보이는 청소부. 한 명이 먼지 쌓인 케이스를 열고 있었습니다. 이런 것까지 버리다니. 장도윤은 케이스 안에 든 바이올린을 조심스럽게 꺼냈습니다. 줄 한 가닥이 끊어진 채로 오랜 시간 방치된 흔적이 역력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손은 마치 오래된 친구를 만난 것처럼 자연스럽게 악기를 어루만졌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도윤의 눈빛이 변했습니다. 마치 다른 사람이 된 것처럼 그는 능숙한 손놀림으로 끊어진 줄을 조율하기 시작했습니다. 청소부의 손이 아니었습니다. 오랜 시간 악기를 다룬 장인의 손이었습니다. 턱에 바이올린을 꿰고 활을 들어 올렸습니다. 그리고 연주가 시작되었습니다. 슬프고 불완전하고 그러나 누구도 흉내낼 수 없는 그 선율이 지하 창고에 울려 퍼졌습니다. 바로 그때 해외 출장에서 돌아온 신화그룹 강민재 회장 내외가 지하 주차장을 지나고 있었습니다. 어머니 모시고 올라가는 길에 잠깐 들러야 할 곳이. 회장의 말이 갑자기 끊겼습니다. 바이올린 소리였습니다. 미세하게 그러나 분명하게 들려오는 그 선율에 50대 초반의 회장은 마치 유령을 본 사람처럼 굳어버렸습니다. 여보, 왜 그래요? 부인 윤서아가 남편의 팔을 잡았지만 회장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그의 얼굴에서 핏기가 사라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뒷좌석에 앉아있던 70대 후반 노모 강 할머니가 갑자기 입을 열었습니다. 저 소리는 우리 손주가 연주하던 소리야. 치매로 3년째 가족조차 알아보지 못하던 노인이 처음으로 또렷한 목소리를 냈습니다. 회장은 비틀거리며 소리가 나는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경호원들이 황급히 따라붙었습니다. 폐기물 창고 문을 열었을 때 그들이 본 것은 남루한 작업복을 입은 젊은 청소부가 황홀경에 빠진 듯 바이올린을 켜고 있는 모습이었습니다. 회장의 입에서 떨리는 목소리가 새어나왔습니다. 그 곡을 대체 왜 내가 알고 있는 거지? 그리고 이 이야기는 20년 전 잃어버린 진실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새벽 5시. 장도윤은 신화그룹 계열사 건물 지하에서 하루를 시작했습니다. 오늘은 3층 서고 정리입니다. 관리소장이 건넨 작업 지시서를 받아들고 도윤은 묵묵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말수가 적기로 유명한 그는 동료들 사이에서 유령이라는 별명으로 불렸습니다. 존재감이 없다는 뜻이었습니다. 폐기물 관리 청소부. 사람들이 버린 것들을 분류하고 보관하고 폐기하는 일. 3년째 이 일을 하고 있지만 도윤에게 이 일은 그저 숨쉬기 위한 최소한의 행위일 뿐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날은 달랐습니다. 지하 3층 구석 VIP 보관함이라는 팻말이 붙은 공간에서 도윤은 먼지 쌓인 케이스를 발견했습니다. 바이올린 케이스였습니다. 손이 먼저 움직였습니다. 이성이 제어하기도 전에 그의 손가락이 케이스 잠금쇠를 풀고 있었습니다. 마치 몇만 번도 더 해본 동작처럼 자연스럽고 정확했습니다. 그리고 악기를 본 순간 도윤은 알 수 없는 감정에 휩싸였습니다. 슬픔도 그리움도 분노도 아닌 이름 붙일 수 없는 감정이었습니다. 왜? 내가. 그는 자신도 모르게 중얼거렸습니다. 바이올린을 배운 적이 없었습니다. 음악 교육을 받은 적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손은 알고 있었습니다. 이 악기를 어떻게 다루는지. 케이스 안쪽에서 작은 나무 상자가 눈에 띄었습니다.
송진함이었습니다. 오래되어 색이 바랜 그러나 정성스럽게 만들어진 송진함. 도유는 떨리는 손으로 그것을 집어들었습니다. 그리고 뚜껑 안쪽에서 희미하게 새겨진 이니셜을 발견했습니다. JH. 이건 뭐지?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이 송진함을, 이 이니셜을 어디선가 본 것 같은 기분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기억은 떠오르지 않았습니다. 30년을 살았지만 장도윤에게는 기억이 없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정확히는 10살 이전의 기억이 완전히 공백이었습니다. 도윤아, 내 과거에 집착하지 마라. 고아원 원장이 자주 했던 말이었습니다. 너는 10살에 고아원에 왔어. 그 전 기억이 없는 건 내 뇌가 너를 보호하려는 거야. 그냥 앞만 보고 살아. 하지만 앞만 보고 사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니었습니다. 신분증도 호적도 심지어 생일조차 추정일로 등록된 인생. 도유는 스스로를 공백의 사람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런 그가 유일하게 집착한 것이 하나 있었습니다. 고아원에 처음 왔을 때 가지고 있었다는 물건. 바로 그 송진함이었습니다. 이게 전부였어. 너는 이것만 꼭 쥐고 있었대. 원장이 건넨 송진함. JH라는 이니셜. 하지만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누구의 것인지 아무도 알려주지 않았습니다. 도유는 20년 넘게 그 송진함을 품에 지니고 살았습니다. 그리고 오늘 그와 짝을 이루는 바이올린을 발견한 것입니다. 창고 안에서 도유는 오랜 시간 바이올린을 내려다보았습니다. 끊어진 줄 하나. 먼지 쌓인 몸통. 그러나 여전히 아름다운 악기. 한 번만 해볼까? 그는 주변을 둘러보았습니다. 아무도 없었습니다. 조심스럽게 그러나 놀라울 만큼 능숙하게 도유는 끊어진 줄을 조율하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손가락이 정확한 위치를 찾았습니다. 마치 수천 번도 더 해본 동작처럼. 그리고 턱에 바이올린을 괴는 순간 도윤의 세계가 바뀌었습니다. 지하 창고가 사라졌습니다. 20년의 고통이 사라졌습니다. 남은 것은 오직 이 악기와 그의 손과 그리고 영혼 깊은 곳에서 울려나오는 선율뿐이었습니다. 활이 줄을 스쳤습니다. 그리고 음악이 시작되었습니다. 슬프고 아름답고 그리고 누군가를 부르는 듯한 그 선율. 도유는 눈을 감았습니다.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왜 우는지 알 수 없었습니다. 다만 이 음악이, 이 순간이 자신이 평생 찾아 헤매던 무언가라는 것을 온몸으로 느꼈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때 문이 열렸습니다. 거기 뭐 하는 겁니까? 경호원의 날카로운 목소리에 도유는 황급히 연주를 멈췄습니다. 뒤돌아보니 정장 차림의 남자들이 서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중앙에 고급 코트를 입은 50대 초반의 남자가 서 있었습니다. 신화그룹 강민재 회장이었습니다. 회장님, 저는 도윤이 황급히 바이올린을 내려놓으려는 순간 회장이 손을 들어 제지했습니다. 기다려. 회장의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습니다. 그 곡, 방금 연주한 그 곡, 어디서 배운 겁니까? 도윤은 당황했습니다. 배운 적이 없었습니다. 그저 손이 움직였을 뿐이었습니다. 저는 모릅니다. 그냥. 회장이 한 걸음 다가왔습니다. 그의 눈빛이 이상했습니다. 공포와 희망이 뒤섞인 본 적 없는 감정이었습니다. 그 연주법은 이 세상에 단 2명만 알고 있습니다. 회장의 목소리가 더욱 떨렸습니다.
한 명은 나이고 다른 한 명은 20년 전에 사라진. 말이 끊겼습니다. 그리고 뒤에서 노파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우리 손주. 휠체어를 탄 70대 후반 노인이 떨리는 손으로 도윤을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치매로 3년째 아무것도 알아보지 못하던 강 할머니였습니다. 하지만 지금 그녀의 눈은 놀라울 만큼 또렷했습니다. 저 손, 저 연주하는 손, 우리 준호가 저렇게 켰어. 공기가 얼어붙었습니다. 회장의 얼굴에서 모든 혈색이 사라졌습니다. 그리고 도윤은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온몸이 떨리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준호라는 이름이 왜인지 낯설지 않았습니다. 그날 이후 장도윤의 삶은 완전히 뒤집혔습니다. 도윤 씨, 회장님께서 부르십니다. 이틀 뒤 인사팀 직원이 그를 찾아왔습니다. 청소부를 직접 부른다는 것 자체가 이례적인 일이었습니다. 회장실. 도윤은 생전 처음 들어가 보는 그곳에서 강민재 회장과 마주 앉았습니다. 회장의 얼굴은 이틀 사이 10년은 늙은 것처럼 보였습니다. 도윤 씨. 회장이 입을 열었습니다. 실례가 안 된다면 몇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당신은 언제부터 바이올린을 켤 줄 알았습니까? 도윤은 솔직하게 대답했습니다. 모릅니다. 그날이 처음이었습니다. 처음? 회장의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그런 연주를 처음 잡은 악기로 저도 이해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손이 알고 있었습니다. 침묵이 흘렀습니다. 회장은 책상 서랍에서 낡은 사진 한 장을 꺼냈습니다. 20년도 더 된 듯한 색이 바랜 사진이었습니다. 사진 속에는 10살쯤 되어 보이는 소년이 바이올린을 들고 있었습니다. 이 아이가 우리 아들이었습니다. 회장의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강준호. 20년 전 음악 캠프에서 실종되었습니다. 도윤의 심장이 요동쳤습니다. 준호. 그 이름이 또다시 들렸을 때 머릿속 깊은 곳에서 무언가가 울렸습니다. 그리고 당신의 나이가. 회장이 서류를 펼쳤습니다. 도윤의 인사 기록부였습니다. 추정 나이 33. 하지만 정확한 생년월일은 미상. 고아원 기록에 의하면 10살 때 보호되었다고 되어 있습니다. 20년 전에 10살이었다면 말이 끊겼습니다. 두 사람 모두 입 밖으로 꺼내기 두려운 가능성을 마주하고 있었습니다. 안 됩니다, 회장님. 회장 부인 윤서아가 강하게 반대했습니다. 또 이러시는 겁니까? 지난 20년간 몇 명의 사기꾼을 겪으셨습니까? 하지만 어머님은 치매 환자십니다. 환청도 환시도 보시는 분이. 부인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그리고 그 청소부는 어떻습니까? 신원도 불확실하고 과거도 불분명한 사람을. 하지만 강 할머니는 달랐습니다. 그날 이후 3년 만에 처음으로 안정을 찾았습니다. 약을 먹지 않아도 잠을 잤고 식사도 제대로 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를 계속 요구했습니다. 그 사람. 바이올린 켜던 그 사람 데려와. 의료진도 놀라워했습니다. 신기합니다. 강 여사님의 뇌파가 안정적입니다. 특히 음악을 들을 때 반응이. 회장은 결심했습니다. 도윤 씨를 모셔오십시오. 도윤이 바이올린을 들고 들어섰을 때 노인은 침대에 앉아 창밖을 보고 있었습니다. 할머니, 손님이 오셨습니다. 간병인의 말에 노인이 천천히 고개를 돌렸습니다. 그리고 도윤을 본 순간
준호야. 떨리는 목소리로 그 이름을 불렀습니다. 도윤의 손에서 바이올린이 떨어질 뻔했습니다. 가슴 깊은 곳에서 무언가가 터져 나올 것 같았습니다. 저는 도윤입니다. 아니야. 노인이 손을 뻗었습니다. 내 눈, 내 손, 내가 켜던 그 곡. 간병인이 황급히 말렸습니다. 여사님 진정하세요. 하지만 강 할머니는 놓지 않았습니다. 내가 마지막으로 켠 곡. 나는 기억해. 캠프 가기 전날 밤. 너는 울면서 켰어. 도윤의 머릿속이 하얗게 타올랐습니다. 캠프. 울면서 켠 곡. 그 단어들이 마치 잠긴 문이 열쇠처럼 무언가를 건드렸습니다. 할머니. 그 캠프가 강원도, 평창, 음악 캠프. 노인의 목소리가 또렷해졌습니다. 너는 가기 싫다고 했어. 할미한테서 떨어지기 싫다고. 하지만 우리는 너를 보냈고.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그리고 너는 돌아오지 않았어. 회장이 황급히 다가와 어머니를 안았습니다. 어머니 진정하세요. 하지만 노인은 계속 도윤을 바라보았습니다. 약속했잖아. 돌아오면 같이 연주하기로. 우리 둘이. 그리고 노인이 허밍을 시작했습니다. 아주 낮고 떨리는 목소리로. 하지만 분명한 선율이었습니다. 도윤의 손이 저절로 바이올린을 들어올렸습니다. 활이 움직였습니다. 노인의 허밍과 도윤의 바이올린이 하나로 어우러졌습니다. 완벽한 화음이었습니다. 마치 수천 번도 더 연습한 듯한 호흡이 맞는 연주. 병실에 있던 모든 사람이 얼어붙었습니다. 회장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DNA 검사를 해야 합니다. 회장이 결심했지만 도윤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회장님, 저는 그냥 청소부입니다. 하지만 혹시 제가 그 아드님이 아니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도윤의 목소리에 두려움이 묻어났습니다. 저는 20년을 공백의 사람으로 살았습니다. 저는 희망을 가질 용기가 없습니다. 회장은 그를 이해했습니다. 그럼 천천히 가시죠. 며칠이 흘렀습니다. 회장은 도윤을 관찰했습니다. 억지로가 아닌 자연스럽게. 그리고 발견했습니다. 첫 번째 공통점. 도윤이 바이올린을 잡는 방식. 검지와 중지 사이로 활을 고정하는 독특한 습관. 회장 자신도 똑같은 습관이 있었습니다. 아버지에게 배운 방식이었고 아들 준호에게 물려준 방식이었습니다. 두 번째 공통점. 손가락 길이. 도윤의 왼손 약지가 다른 손가락보다 유난히 길었습니다. 회장의 손도 그리고 오래된 준호의 사진 속 손도 똑같았습니다. 세 번째 공통점. 연주할 때 무의식적으로 하는 행동. 도윤은 연주 전에 항상 오른쪽 어깨를 2번 굴렸습니다. 회장은 오래된 캠코더 테이프를 꺼냈습니다. 20년 전 준호의 연주회 영상이었습니다. 화면 속 10살 소년도 연주 전에 똑같이 오른쪽 어깨를 2번 굴렸습니다. 이건 우연이 아니야. 회장의 손이 떨렸습니다. 회장님, 이것 좀 보십시오. 비서가 가져온 것은 도윤이 항상 지니고 다니는 송진함이었습니다. 청소하다가 떨어뜨렸다고 합니다. 그런데 송진함 바닥 부분이 깨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안쪽에서 작은 종이 쪽지가 나왔습니다. 오래되어 글씨가 거의 지워진 하지만 읽을 수 있는 메모.
준호에게 할머니가 2005년 여름 회장의 손에서 종이가 떨어졌습니다. 2005년 여름 준호가 실종된 바로 그 해였습니다. 그리고 이 이니셜 비서가 송진함의 뚜껑을 가리켰습니다. J, H라고 되어 있는데 혹시 JUNHO 캥. 회장의 입에서 떨리는 목소리가 새어나왔습니다. 준호의 영어 이름이야. 그 순간 모든 퍼즐이 맞춰지기 시작했습니다. 이 악기를 감정해 주십시오. 회장은 오래된 바이올린을 전문가에게 맡겼습니다. 일주일 후 감정 결과가 나왔습니다. 놀랍습니다, 회장님. 감정사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이 바이올린은 한국의 전설적인 장인 민경호 선생이 2000년대 초에 제작한 작품입니다. 민경호? 네. 평생 단 12대의 바이올린만 만든 분입니다. 그리고 각 악기에는 감정사가 바이올린 안쪽을 가리켰습니다. 소유주의 이름이 새겨져 있습니다. 회장이 떨리는 손으로 바이올린을 들여다보았습니다. 희미하게 하지만 분명하게 새겨진 글씨. 포 JUNHO 2004년 준호가 8살 때 회장이 특별히 주문 제작한 바이올린이었습니다. 이 악기는 준호의 것이 맞습니다. 회장의 눈에서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그런데 왜 폐기물 창고에? 비서가 조사 결과를 보고했습니다. 20년 전 실종 사건 이후 캠프장에서 발견되었습니다. 당시 증거물로 보관되었다가 10년 전 미제 사건 정리 과정에서 회사 창고로 이관되었습니다. 그럼 이 바이올린은 준호가 실종될 때 가지고 있던 바로 그 악기입니다. 공기가 무거워졌습니다. 그리고 회장은 결심했습니다. 도윤 씨를 불러주십시오. 그리고 그는 깊게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DNA 검사 준비를 하십시오. 강태준, 강민재 회장의 조카이자 신화그룹 계열사 부사장이었습니다. 30대 후반에 그는 준호가 실종된 후 15년간 회장의 후계자로 내정되어 왔습니다. 삼촌, 이게 무슨 일입니까? 그는 차분하지만 날카로운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정체불명의 청소부를 본가에 드나들게 하고 DNA 검사까지. 태준아, 이건 혹시 또 사기당하시는 겁니까? 태준의 목소리에 경멸이 섞였습니다. 지난 20년간 몇 번째입니까? 준호라고 나타난 사기꾼들이? 하지만 이번엔 다르다. 다르다고요? 무엇이 다릅니까? 태준은 냉소했습니다. 어머니의 반응? 치매 환자의 착각입니다. 바이올린? 누가 훔쳐서 심어놓은 것일 수도 있습니다. 태준아. 삼촌. 태준이 한 걸음 다가섰습니다. 현실을 보십시오. 준호는 20년 전에 죽었습니다. 회장이 주먹을 쥐었습니다. 시신도 찾지 못했어. 그래서 더 받아들여야죠. 그 아이는 돌아오지 않습니다. 하지만 삼촌은 계속 과거에 매달려 계십니다. 태준의 눈빛이 차갑게 식었습니다. 그리고 그 틈을 노리는 것들이 나타나는 겁니다. 회장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태준은 알고 있었습니다. 자신의 위치가 흔들리고 있다는 것을. 준호가 실종된 후 태준은 사실상 후계자로 내정되어 있었습니다. 15년간 회사에 헌신했고 신뢰를 쌓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정체불명의 청소부 하나가 모든 것을 위협하고 있었습니다. 절대 용납할 수 없다. 태준은 속으로 다짐했습니다. 다음 날
도윤 씨, 다음 주 회사 창립 기념 행사에서 연주를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회장의 제안에 도윤은 당황했습니다. 저는 전문 연주자가 아닙니다.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어머니께서 원하십니다. 강 할머니는 요즘 날마다 도윤의 연주를 듣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조금씩 더 많은 기억을 떠올렸습니다. 준호는 무대를 두려워했어. 하지만 연주는 사랑했죠. 그 아이는 사람들 앞에서 떨었지만 음악 앞에서는 용감했어. 할머니의 단편적인 기억들이 도윤의 마음속에 울림을 만들었습니다. 알겠습니다. 하겠습니다. 도윤이 고개를 끄덕였을 때 그는 알지 못했습니다. 그것이 올가미가 되리라는 것을. 연주의 이틀 전밤, 도윤은 회사 숙소에서 바이올린을 연습하고 있었습니다. 똑똑. 누군가 문을 두드렸습니다. 누구십니까? 대답이 없었습니다. 도윤이 문을 열었을 때 복도는 텅 비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바닥에 편지 한 통이 놓여 있었습니다. 그만두십시오. 당신이 누구든 무엇을 노리든. 도윤의 손이 떨렸습니다. 회장님의 상처를 이용하지 마십시오. 돈이 필요하면 말하십시오. 조용히 해결하겠습니다. 서명은 없었습니다. 하지만 도윤은 알 수 있었습니다. 누군가 자신을 감시하고 있다는 것을. 도윤은 편지를 구겨서 쓰레기통에 던졌습니다. 나는 아무것도 바라지 않는데. 그는 중얼거렸습니다. 그냥 내가 누군지 알고 싶을 뿐인데. 같은 시각 신화그룹 본사 지하 주차장. 강태준은 선글라스를 쓴 남자와 만나고 있었습니다. 준비는 다 됐나? 네, 부사장님. 남자가 봉투를 건넸습니다. 이게 계획입니다. 내일 행사 당일 도윤이 귀빈실에 들어가는 순간을 포착합니다. CCTV는 시간을 조작하겠습니다. 실제보다 1시간 반 늦게 표시되도록. 태준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송진함에는 귀빈실에서 가져온 시계와 현금을 넣어두겠습니다. 흔적은 완벽하게 처리하겠습니다. 용역 직원으로 위장한 사람은 당일 밤 중국으로 출국시킵니다. 태준은 봉투를 받아들었습니다. 잠시 망설임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곧 결심을 굳혔습니다. 좋아. 진행해. 남자가 떠난 후 태준은 혼자 차 안에 앉아 있었습니다. 미안해, 삼촌. 그는 중얼거렸습니다. 하지만 이게 최선이야. 연주회 당일 신화그룹 창립 50주년 기념 행사. 재계 인사, 정치인, 언론이 모두 모인 자리였습니다. 도윤은 대기실에서 바이올린을 점검하고 있었습니다. 긴장되시죠? 행사 진행 직원이 물었습니다. 조금요. 괜찮으실 겁니다. 리허설 때 정말 훌륭하셨어요. 도윤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오전 11시 리허설이 시작되었습니다. 도윤은 무대에 올라 짧은 연습 연주를 했습니다. 그리고 리허설이 끝난 후 도윤 씨, 회장님께서 귀빈실로 오시랍니다. 비서가 전했습니다. 지금요? 네, 연주 전에 잠깐 뵙고 싶으시대요. 도윤은 고개를 끄덕이고 귀빈실로 향했습니다. 바로 그때 숨어있던 CCTV가 그를 촬영하기 시작했습니다. 시각 오후 1시 2분. 하지만 화면에 표시되는 시각은 오후 2시 37분. 도윤이 귀빈실 문을 두드렸습니다. 회장님, 도윤입니다. 대답이 없었습니다.
회장님, 도윤이 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방은 텅 비어 있었습니다. 이상하네. 도윤은 주변을 둘러보았습니다. 책상 위에 메모가 하나 놓여 있었습니다. 급한 회의로 먼저 갑니다. 연주 전에 다시 뵙겠습니다. 강민재. 아. 도윤은 메모를 내려놓고 나왔습니다. 복도에서 그는 잠시 멈칫했습니다. 뒤에서 누군가 자신을 지켜보는 듯한 느낌. 하지만 돌아봤을 때 아무도 없었습니다. 도윤이 귀빈실을 나간 직후 검은 작업복을 입은 남자가 복도에 나타났습니다. 청소 용역 직원 행세를 하는 태준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신속하게 도윤의 사물함으로 향했습니다. 복사한 열쇠로 사물함을 열었습니다. 송진함을 꺼냈습니다. 그리고 미리 준비한 고가의 시계와 현금 다발을 안에 넣었습니다. 다시 사물함에 넣고 잠갔습니다. 그의 행동은 2분도 걸리지 않았습니다. 완료. 남자는 무전기에 속삭이고 사라졌습니다. 오후 2시 40분. 귀빈실 관리자가 황급히 경호실로 달려왔습니다. 큰일 났습니다. 무슨 일입니까? 귀빈실 금고에 보관 중이던 귀중품이 사라졌습니다. 뭐라고요? 경호실장이 벌떡 일어났습니다. 언제부터 없어졌습니까? 오전에 확인했을 때는 있었는데 지금 보니 없습니다. CCTV를 확인하십시오. CCTV 영상이 재생되었습니다. 저 사람. 화면에 도윤이 귀빈실에 들어가는 모습이 찍혀 있었습니다. 시각 표시 오후 2시 37분. 이 사람 오늘 연주하기로 한 청소부 아닙니까? 맞습니다. 장도윤입니다. 그리고 나온 시각은 오후 2시 39분입니다. 분실 신고 시각보다 1분 전. 경호실장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당장 사물함을 수색하십시오. 오후 3시. 행사가 시작되었습니다. 오늘 특별 연주자를 소개합니다. 회장이 무대에 올랐습니다. 이분은 우리 회사의. 그때 경호실장이 달려왔습니다. 회장님, 급한 일이 있습니다. 지금 당장입니다. 회장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무대 뒤로 내려와 보니 경찰이 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 도윤이 창백한 얼굴로 서 있었습니다. 이게 무슨 일입니까? 회장이 물었습니다. 회장님, 죄송하지만 장도윤 씨를 절도 혐의로 체포해야 합니다. 뭐라고요? 경호실장이 증거물을 내밀었습니다. 도윤의 송진함이었습니다. 하지만 뚜껑을 열자 안에서 나온 것은 고가의 시계와 현금 다발이었습니다. 이건 아닙니다. 도윤이 부인했습니다. 저는 이런 거 본 적도 없습니다. CCTV에 당신이 귀빈실에 들어가는 모습이 찍혔습니다. 경찰이 태블릿을 보여주었습니다. 화면 속에는 분명 도윤이었습니다. 회장님, 도윤이 회장을 바라보았습니다. 회장의 눈빛이 차갑게 식었습니다. 장도윤 씨, 회장님, 정말 당신이었습니까? 아닙니다. 저는 귀빈실에 갔지만 회장님을 만나러 간 거였습니다. 오후 2시 37분에? 아니, 그게 아니라 저는 오전에 증거가 모두 당신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회장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우리를 이용한 겁니까? 아닙니다. 도윤이 울먹였습니다. 저는 정말
장도윤 씨 체포하겠습니다. 경찰이 수갑을 꺼냈습니다. 찰칵. 수갑이 채워졌습니다. 행사장이 술렁이기 시작했습니다. 저게 뭐야? 청소부가 절도를? 역시 사기꾼이었어. 카메라 플래시가 터졌습니다. 언론이 몰려들었습니다. 회장님, 청소부가 후계자 행세를 했다는데 사실입니까? 사기 수법이 어떻게 됩니까? 회장님께서 속으신 겁니까? 회장은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무대 위에서 그는 얼어붙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멀리서 강태준이 차가운 눈빛으로 이 모든 것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손주, 우리 손주. 병원에서 행사를 지켜보던 강 할머니가 갑자기 소리쳤습니다. 여사님 진정하세요. 간병인이 황급히 달려들었습니다. 하지만 할머니는 TV를 가리키며 울부짖었습니다. 저 애는 나쁜 애가 아니야. 여사님, 우리 손주가 왜 저러고 있어? 할머니의 혈압이 급격히 올라갔습니다. 의사 선생님, 빨리. 응급벨이 울렸습니다. 의료진이 달려왔습니다. 하지만 할머니는 계속 중얼거렸습니다. 손주야, 할미가 믿는다. 할미는 안다. 그리고 의식을 잃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모든 신문 일면에 도윤의 사진이 실렸습니다. 재벌가 후계자 사기극, 청소부의 치밀한 계획, 치매 노인 이용한 악질 사기꾼 결국 정체 드러나, 신화그룹 주가 3% 하락, 회장 이미지 타격. 인터넷은 더 가혹했습니다. 역시 고아 출신은 믿으면 안 돼. 재벌 회장도 사람 보는 눈이 없네. 저런 쓰레기는 사형시켜야 해. 악플이 폭주했습니다. 회장은 사무실에 혼자 앉아 있었습니다. 책상 위에는 도윤과 함께 찍은 사진이 놓여 있었습니다. 내가 또 속은 건가? 그는 중얼거렸습니다. 20년간 아들을 찾아 헤매며 수없이 속았습니다. 사진을 조작한 사기꾼, 흉터를 새긴 사기꾼, 심지어 성형수술까지 한 사기꾼, 그리고 이번에도. 하지만 회장의 손이 떨렸습니다. 그 눈빛은 진짜 같았는데. 똑똑. 문이 열리고 부인 윤서아가 들어왔습니다. 여보, 병원에서 연락 왔어요. 어머니? 의식이 안 돌아오셔요. 부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도윤 그 사람. 어머님까지 이렇게 만들고. 회장은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도윤은 구치소 독방에서 밤을 맞이했습니다. 차가운 벽. 쇠창살 너머로 보이는 하늘 한 조각. 나는 대체 누구인가? 20년간 품어왔던 질문이 다시 돌아왔습니다. 잠깐 동안 준호일지도 모른다는 희망을 가졌습니다. 할머니의 눈빛, 회장의 떨림, 그 모든 것이 진짜처럼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결국 착각이었을까요? 도윤은 바닥에 쓰러져 울었습니다. 송진함도 바이올린도 모든 것을 빼앗겼습니다. 미안합니다. 할머니. 그는 중얼거렸습니다. 진짜 손주가 아니어서. 죄송합니다. 창밖으로 달빛이 들어왔습니다. 도윤은 무릎을 안고 웅크렸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아주 조용히 노래를 불렀습니다. 할머니와 함께 연주하던 그 선율을 목소리만으로. 아무도 들어줄 사람이 없는 이 차가운 방에서 강태준은 자신의 사무실에서 위스키를 마시고 있었습니다. 이제 끝났어. 그의 비서가 보고했습니다.
도윤은 기소될 예정입니다. 언론도 완전히 등을 돌렸고 회장님도 손을 떼셨습니다. 좋아. 태주는 만족스럽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조심해야 해. 흔적을 완벽히 지워. 걱정 마십시오. CCTV는 우리가 조작한 것이 아니라 정말 그가 들어간 시간대에 촬영된 것입니다. 송진함은 그의 사물함에 직접 넣은 사람은 청소 용역 직원으로 위장했습니다. 이미 중국으로 출국시켰습니다. 태주는 웃었습니다. 완벽하군. 하지만 밤이 깊어지자 그는 혼자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양심의 가책이 스멀스멀 올라왔습니다. 이게 정말 옳은 일이었을까? 하지만 곧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야. 어쩔 수 없었어. 회사를 위해서. 그는 자신에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잠은 오지 않았습니다. 일주일 후 도윤의 변호사 선임도 끊겼습니다. 죄송합니다, 도윤 씨. 회장님께서 더 이상 변호를 지원하지 않으신답니다. 알겠습니다. 도윤은 담담하게 받아들였습니다. 이미 예상했던 일이었습니다. 혹시 할머니는 괜찮으신가요? 그건 변호사가 말을 흐렸습니다. 말씀 안 드리는 게 나을 것 같은데요. 알려주세요. 제발. 변호사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강 여사님께서 의식을 회복하지 못하고 계십니다. 도윤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저 때문에. 도윤 씨, 제가 할머니를. 도윤은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회장은 한 번 더 도윤을 만나러 왔습니다. 마지막으로 확인하고 싶었습니다. 면회실. 투명한 아크릴 판 너머로 도윤이 앉았습니다. 일주일 만에 본 그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 있었습니다. 도윤 씨. 회장이 입을 열었습니다. 단 한 번만 물어보겠습니다. 진실을 말해 주십시오. 도윤은 회장을 바라보았습니다. 정말 나를 속인 겁니까? 침묵이 흘렀습니다. 도윤은 천천히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닙니다. 그럼 송진함의 귀중품은? 모릅니다. 저는 그런 걸 넣은 적이 없습니다. CCTV는? 저는 오전에 갔습니다. 오후가 아니라. 회장은 도윤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았습니다. 거짓말을 하는 사람의 눈빛을 보면 압니다. 20년간 수없이 많은 사기꾼을 만나며 배운 것입니다. 그런데 도윤의 눈은, 회장님, 도윤이 먼저 말을 꺼냈습니다. 저는 제가 준호인지 아닌지 아직도 모릅니다. 기억도 없고 확신도 없습니다. 하지만 단 하나는 확실합니다. 저는 회장님을 속이지 않았습니다. 도윤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리고 할머니를 이용한 적도 없습니다. 저는 진심으로. 말이 끊겼습니다. 도윤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하지만 이제 상관없습니다. 어차피 아무도 믿지 않으니까요. 회장은 오랫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일어섰습니다. 도윤 씨. 아니. 회장이 멈칫했습니다. 미안합니다. 회장님. 내가 너를 지켜주지 못해서. 회장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만약 내가 정말 준호라면 나는 또다시 너를 잃는 거야. 그리고 회장은 돌아섰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걸음이 무거웠습니다. 강 할머니는 병원 중환자실에 누워 있었습니다. 의사들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더 이상 드릴 수 있는 게 없습니다. 환자분이 식사를 거부하시고 의식도 돌아오지 않으면 회장은 어머니의 손을 잡았습니다. 어머니 제발 눈을 떠주세요. 하지만 노인은 깊은 잠에 빠진 듯 반응이 없었습니다. 부인 윤서아가 남편의 어깨를 감싸 안았습니다. 여보, 이제 그만 놓아주는 게. 그때 할머니의 손가락이 미세하게 움직였습니다. 어머니? 회장이 몸을 앞으로 기울였습니다. 할머니의 입술이 떨렸습니다. 아주 작은 소리가 새어나왔습니다. 준호. 우리 손주. 어머니, 그 사람은 사기꾼이었어요. 아니야. 갑자기 할머니의 눈이 떠졌습니다. 어머니, 그 애는 거짓말을 못해. 할머니의 목소리가 또렷해졌습니다. 준호는 거짓말하면 오른쪽 귀를 만졌어. 회장이 멈칫했습니다. 뭐라고요? 내 아들은 거짓말할 때 항상 오른쪽 귀를 만졌단다. 회장의 머릿속에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준호, 8살 때 아빠 나 연습했어. 바이올린 연습을 안 하고 게임을 했다가 들켰을 때 준호는 그렇게 말하며 오른쪽 귀를 만졌습니다. 준호야, 거짓말하면 귀 만지는 버릇 고쳐야지. 회장이 웃으며 했던 말. 그리고 7살 때 또 다른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할머니, 나 과자 안 먹었어. 초콜릿이 입 주변에 묻은 채로 손으로 오른쪽 귀를 만지던 준호. 우리 손주 거짓말하면 바로 티나네. 할머니가 웃으며 초콜릿을 닦아주던 장면. 어머니, 혹시 회장은 황급히 구치소 측에 연락했습니다. 도윤 씨의 모든 면회 영상을 보내주십시오. 당장. 회장실. 회장은 밤새 영상을 돌려봤습니다. 경찰의 신문 영상. 이송진함에서 귀중품이 나왔습니다. 설명해 보시죠. 저는 모릅니다. 화면 속 도윤은 당황하며 대답했습니다. 그의 손은 테이블 위에 가지런히 놓여 있었습니다. 오른쪽 귀를 전혀 만지지 않았습니다. 다음 영상. 당신이 귀빈실에 들어간 건 맞죠? 네, 하지만 오전이었습니다. 도윤의 눈은 똑바로 신문관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귀를 만지지 않았습니다. 회장과의 마지막 면회 영상. 정말 나를 속인 겁니까? 아닙니다. 도윤의 손은 무릎 위에 놓여 있었습니다. 단 한 번도 그는 귀를 만지지 않았습니다. 회장은 20년간 만났던 사기꾼들의 면회 영상을 꺼냈습니다. 첫 번째 사기꾼. 15년 전. 저는 준호입니다, 회장님. 말하면서 자꾸 얼굴을 만지고 눈을 피했습니다. 두 번째 사기꾼. 10년 전. DNA가 증명할 겁니다. 자신만만하게 말했지만 계속 입술을 핥고 손을 비볐습니다. 세 번째 사기꾼. 5년 전. 제가 어렸을 때 일을 모두 기억합니다. 말할 때마다 목소리가 떨리고 시선이 흔들렸습니다. 하지만 도윤은 달랐습니다. 그의 눈은 항상 정직했습니다. 떨림은 있었지만 회피는 없었습니다. 두려움은 있었지만 거짓은 없었습니다. 이 사람은 거짓말을 하지 않았어. 회장은 깨달았습니다. 비서실장. 회장이 새벽 4시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네, 회장님. 도윤 씨가 귀빈실에 들어간 시각을 다시 확인해 주십시오. 네. 이미 확인되지 않았습니까? 정확한 시각입니다. 초 단위까지.
그리고 원본 파일을 찾으십시오. 1시간 후 보고가 들어왔습니다. 오후 2시 37분 52초입니다. 그리고 귀중품 분실 신고는 오후 2시 40분입니다. 회장의 눈빛이 날카로워졌습니다. 3분도 안 되는 시간에 귀중품을 훔치고 사물함까지 갔다 왔다. 그게 귀빈실에서 도윤 씨 사물함까지 거리를 재십시오. 비서실장은 직접 현장을 확인했습니다. 회장님, 걸어서 최소 5분은 걸립니다. 뛰면 급하게 뛰어도 3분은 필요합니다.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다는 얘기군요. 회장의 목소리가 차갑게 식었습니다. 보안팀을 소집하십시오. 그리고 CCTV 원본 파일을 모두 가져오십시오. 회장의 명령에 보안팀이 움직였습니다. 회장님, 그런데 왜? 지금 당장이라고 했습니다. 회장의 목소리에 분노가 섞였습니다. 전문가가 불려왔습니다. 디지털 포렌식 전문가가 영상을 분석하기 시작했습니다. 1시간, 2시간, 3시간이 흘렀습니다. 회장님, 전문가가 모니터를 가리켰습니다. 이 영상은 편집된 흔적이 있습니다. 편집? 정확히는 타임스탬프 조작입니다. 메타데이터를 보면 전문가가 화면을 확대했습니다. 실제 촬영 시각과 표시된 시각이 1시간 35분 차이가 납니다. 회장의 손이 책상을 내리쳤습니다. 그럼 도윤 씨가 실제로 들어간 시각은 오전 11시 2분경으로 보입니다. 리허설 직후입니다. 귀중품이 분실되기 3시간 40분 전. 회장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이 파일에 접근한 사람을 모두 찾으십시오. 회장의 명령이 떨어졌습니다. 이틀간의 조사 끝에 명단이 나왔습니다. 보안팀장, 경호실장, IT 담당자 그리고 강태준 부사장. 태준이가 왜? 회장은 믿을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로그 기록은 명확했습니다. 사건 당일 오후 1시 태준은 보안실에 들어갔습니다. 오후 1시 40분 CCTV 파일이 수정되었습니다. 오후 2시 태준이 보안실에서 나왔습니다. 증거를 더 찾으십시오. 은행 거래 내역, 통화 기록 모든 것을. 회장의 목소리가 얼음처럼 차가웠습니다. 사흘 후 회장 앞에 두꺼운 파일이 놓였습니다. 강태준 부사장의 조사 결과입니다. 비서실장의 보고가 시작되었습니다. 사건 일주일 전 중국인 용역업체 직원에게 500만 원을 송금했습니다. 계속하십시오. 그 직원은 사건 당일 도윤 씨의 사물함에 접근한 것으로 확인됩니다. 비서실장이 CCTV 사진을 내밀었습니다. 청소 용역 복장을 한 남자가 도윤의 사물함 앞에 서 있었습니다. 그리고 당일 밤 이 남자는 중국으로 출국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비서실장이 또 다른 서류를 내밀었습니다. 태준 부사장과 귀빈실 관리자 사이의 통화 녹취록입니다. 회장은 떨리는 손으로 녹취록을 받아들었습니다. 통화 일시 행사 전날 오후 10시. 준비됐나? 네, 부사장님. 시계와 현금은 금고에서 빼냈습니다. 좋아. 내일 2시 40분 정각에 분실 신고해. 알겠습니다. 그리고 흔적은 남기지 마. 절대로. 걱정 마십시오. 회장의 손에서 서류가 떨어졌습니다. 조카가, 그토록 믿었던 조카가, 15년간 회사를 함께 일군 조카가 이런 짓을 했다는 것이 태준을
회장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당장 불러들이십시오. 회장실로 강태준이 들어섰습니다. 부르셨습니까, 삼촌? 평소와 다름없는 목소리였습니다. 앉으시죠. 회장의 목소리는 평온했습니다. 하지만 그 눈빛은 얼음처럼 차가웠습니다. 태준 씨. 회장이 서류를 밀어냈습니다. 이게 뭔지 설명해 보시겠습니까? 태준은 서류를 내려다보았습니다. 통화 녹취록, 은행 거래 내역, CCTV 접근 로그. 그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이건 조작했습니다. 그렇죠? 침묵. 긴 침묵이 흘렀습니다. 태준은 천천히 고개를 숙였습니다. 죄송합니다. 왜 그랬습니까? 회장의 목소리에는 분노보다 슬픔이 더 컸습니다. 태준은 한참 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입을 열었습니다. 두려웠습니다. 뭐가? 그 청소부가 정말 준호일까봐. 태준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15년입니다, 삼촌. 저는 15년간 이 회사를 위해 살았습니다. 그래서 조작을 했단 말입니까? 준호가 사라진 후 저는 제 인생을 모두 이 회사에 바쳤습니다. 태준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새벽 5시에 출근하고 밤 12시에 퇴근했습니다. 주말도 없었습니다. 연애도 결혼도 포기했습니다. 하지만 그게 범죄를 정당화할 수 있습니까? 아닙니다. 태준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변명할 생각은 없습니다. 다만 그는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처음엔 회사를 위해서라고 생각했습니다. 정체불명의 사람이 후계자가 되면 안 된다고. 하지만 결국은 제 욕심이었습니다. 태준의 목소리가 가라앉았습니다. 잃고 싶지 않았습니다. 15년간 쌓아온 이 위치를. 회장은 오랫동안 조카를 바라보았습니다. 함께 일했던 15년의 시간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밤늦게까지 함께 회의하던 모습, 해외 출장을 함께 다니던 기억, 명절에 함께 식사하던 장면들. 하지만 그 모든 것이 무너졌습니다. 태준 씨. 회장이 입을 열었습니다. 당신은 오늘로 모든 직책에서 해임됩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법적 책임을 지게 될 것입니다. 무고죄, 증거조작죄, 절도죄 방조. 감수하겠습니다. 태준은 천천히 일어섰습니다. 삼촌, 한 가지만. 뭡니까? 태준이 문 앞에서 돌아보았습니다. 그 사람이 정말 준호라면 잘 보살펴 주십시오. 그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제가 너무 늦게 깨달았습니다. 가족이 무엇인지. 15년간 회사를 위해 살았지만 정작 회사가 지켜야 할 것이 무엇인지는 몰랐습니다. 태준은 깊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그리고 그는 문을 나섰습니다. 회장은 빈 의자를 오래 바라보았습니다. 장도윤 씨 석방입니다. 2주 만에 구치소 문이 열렸습니다. 도윤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밖으로 나왔습니다. 햇빛이 눈부셨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회장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회장님, 도윤 씨. 아니, 회장이 한 걸음 다가왔습니다. 그리고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준호야. 도윤의 눈에서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저는 아직 기억도 없고. 알아. 회장이 도윤의 어깨를 잡았습니다. 혼란스럽겠지.
모든 게 갑작스럽고. 하지만 이제 확실해. 너는 내 아들이야. 회장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미안하다. 너를 의심해서, 너를 지켜주지 못해서. 회장님, 이제 집으로 가자. 어머니가, 할머니가 기다리고 계신다. 도윤은 그 자리에 주저앉아 울었습니다. 20년간 찾아 헤매던 것, 마침내 찾았습니다. 병원에서 의사가 봉투를 건넸습니다. 검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회장과 도윤 그리고 침대에 누운 할머니 모두가 숨을 죽였습니다. 회장이 봉투를 열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그리고 결과를 읽었습니다. 친자 확률 99.9%. 긴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할머니가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우리 손주가 돌아왔어. 도윤은 그 자리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할머니, 손주야. 할미가 알았어. 처음부터 알았단다. 할머니가 손주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회장은 두 사람을 바라보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부인 윤서아도 남편의 어깨에 기대어 울었습니다. 20년 만의 재회였습니다. 준호야, 아니 도윤. 뭐라고 부르는 게 편하니? 며칠 후 회장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저도 아직 잘 모르겠습니다. 도윤은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준호라는 이름이 낯설지 않지만 도윤으로 살아온 시간이 더 깁니다. 그럼 내가 원하는 대로 부르마.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해. 회장이 아들의 손을 잡았습니다. 너는 내 아들이고 이 집으로 돌아온 거야. 며칠 후 도윤은 옛날 준호의 방으로 안내받았습니다. 20년간 그대로 보존된 방. 책상, 침대, 그리고 벽에 걸린 작은 바이올린. 도윤은 바이올린을 집어들었습니다. 순간 머릿속에 섬광이 쳤습니다. 준호야, 할미랑 같이 켜볼까? 네, 할머니. 어린 소년의 목소리. 웃음소리. 이 곡은 우리만의 비밀이야. 우리만의 비밀. 아무한테도 안 알려줘요. 응, 우리 둘만 아는 곡이란다. 도윤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더 많은 기억이 쏟아졌습니다. 준호야, 캠프 가기 싫어? 네. 할머니 떨어지기 싫어요. 할미도 우리 손주 보고 싶을 거야. 하지만 다녀오면 더 잘 켤 수 있을 거야. 약속해요. 돌아오면 같이 연주하기로. 약속한다, 우리 손주. 캠프. 불. 무너지는 천장. 바이올린. 할머니가 주신. 다시 돌아가서 바이올린을 찾으려던 자신. 그리고 어둠. 도윤은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기억이 돌아오고 있었습니다. 심리치료사와의 상담. 천천히 말씀해 보세요, 준호 씨. 저는 캠프에 갔습니다. 그리고 무서웠어요. 할머니와 떨어지는 게. 기억의 파편들이 이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날 밤 캠프장에 불이 났습니다. 계속하세요. 다들 대피했는데 저는 바이올린을 놓고 나왔어요. 할머니가 주신 바이올린. 준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다시 들어갔습니다. 바이올린을 찾으러. 송진함도 함께. 그리고 천장이 무너졌습니다. 그 후는 깨어났을 때 병원이었어요. 하지만 아무것도 기억나지 않았습니다. 준호는 울었습니다. 송진함만 손에 쥐고 있었대요. 바이올린은
바이올린은 못 찾았어요. 회장은 20년 전 수사 기록을 다시 뒤졌습니다. 2005년 8월 15일 평창 음악 캠프장 화재 사고. 사상자 없음. 하지만 강준호 열살 실종. 같은 날 인근 춘천병원에 신원 미상의 소년 입원. 두부 외상으로 인한 기억상실. 회장의 손이 떨렸습니다. 왜 연결하지 못한 거야? 비서실장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당시 담당 형사가 부실 수사로 징계받은 기록이 있습니다. 실종 신고는 평창경찰서로, 병원 입원 기록은 춘천경찰서로 각각 다른 관할이었습니다. 그리고 연결할 기회가 있었지만 담당자가 바뀌면서 기록이 묻혔습니다. 그 형사는 3년 후 교통사고로 사망했습니다. 모든 것이 우연의 연속이었습니다. 부실한 수사, 다른 관할, 연결되지 않은 정보, 기억을 잃은 아이, 그리고 20년의 시간. 회장은 서류를 쥔 채 울었습니다. 강태준은 구치소 면회실에서 도윤을 마주했습니다. 오실 줄 몰랐습니다. 태준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도윤은 아크릴판 너머로 그를 바라보았습니다. 왜 그러셨습니까? 변명은 하지 않겠습니다. 태준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다만 한 가지만. 정말 죄송합니다. 알고 싶은 게 있습니다. 도윤이 말했습니다. 처음부터 저를 해칠 생각이셨습니까? 아닙니다. 태준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처음엔 그냥 무시하려고 했습니다. 또 하나의 사기꾼이라고 생각했죠. 하지만 당신의 연주를 들었습니다. 할머니와 함께 연주하는 모습을. 태준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그 순간 알았습니다. 당신이 진짜일 수도 있다는 것을. 그리고 두려워졌습니다. 도윤은 말없이 듣고 있었습니다. 용서를 구하러 온 건 아닙니다. 용서받을 자격도 없습니다. 태준이 깊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다만, 준호 씨. 아니, 준호. 네. 가족을 소중히 하십시오. 저처럼. 깨달았을 때 너무 늦지 않도록. 준호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일어섰습니다. 용서는 못하겠습니다. 아직은. 당연합니다. 하지만 언젠가는. 준호가 잠시 멈칫했습니다. 언젠가는 이해할 수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태준은 고개를 들어 준호를 바라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 그 말만으로도. 준호는 돌아서서 면회실을 나왔습니다. 신화그룹 후계자 사기극, 실제로는 조작이었다. 강태준 부사장 조카가 조카 몰아낸 충격. 20년 만에 돌아온 아들 DNA로 확인. 언론이 일제히 반전 보도를 쏟아냈습니다. 도윤을 악마로 몰았던 그 언론들이 이제는 피해자로 띄우기 시작했습니다. 도윤 씨가 아닌 준호 씨 20년의 고통. 기억 잃고 헤맨 재벌 후계자의 눈물. 하지만 준호는 언론을 피했습니다. 더 이상 이런 관심은 원하지 않습니다. 회장도 동의했습니다. 알겠다. 내가 원하는 대로 하자. 신화그룹 직원들의 반응은 복잡했습니다. 진짜였다니. 우리가 그 사람한테 너무했던 거 아냐? 하지만 누가 알았겠어. 증거가 명백했잖아. 도윤. 아니 준호가 회사에 나타났을 때 복도가 조용해졌습니다. 사람들은 고개를 숙이거나 눈을 피했습니다. 준호는 담담히 걸어갔습니다. 한 직원이 다가왔습니다. 준호 씨.
저 그때 정말 죄송했습니다. 청소팀 동료였습니다. 괜찮습니다. 준호가 미소 지었습니다. 저도 혼란스러웠으니까요. 준호는 매일 할머니 병실을 찾았습니다. 손주야, 또 왔니? 네, 할머니. 할미는 이제 괜찮으니까 자주 오지 않아도 돼. 아니에요. 매일 올 거예요. 준호가 할머니의 손을 잡았습니다. 20년 동안 못 본 거. 이제라도 메워야죠. 할머니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우리 손주. 다 컸네. 할머니. 응. 그 곡. 우리만의 비밀이었던 그 곡. 이제 같이 켤 수 있을까요? 할머니가 활짝 웃었습니다. 그럼. 약속했잖니. 준호는 바이올린을 꺼냈습니다. 할머니는 침대에 앉아 허밍을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손주의 바이올린이 어우러졌습니다. 20년 만에 지켜진 약속이었습니다. 병실 밖에서 회장과 부인이 그 모습을 바라보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준호야. 어느 날 저녁 회장이 아들을 불렀습니다. 궁금한 게 있을 것 같아서. 뭔가요? 내가 왜 집으로 돌아오지 못했는지. 준호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궁금했습니다. 회장은 오래된 서류를 펼쳤습니다. 당시 화재 사고 후 너는 춘천병원으로 옮겨졌어. 두부 외상이 심해서. 네. 하지만 신원을 알 수 없었지. 몸에 아무것도 없었고 송진한만. 회장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우리는 평창에서 널 찾았어. 캠프장 주변을 산을 강을. 석 달 동안 뒤졌지. 하지만 병원은 다른 관할이었어. 그래서 내가 입원한 병원 기록이 우리한테 오지 않았어. 관할이 달라서 담당자가 바뀌어서. 회장은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미안하다. 아빠가 널 더 열심히 찾았어야 했는데. 아닙니다. 준호가 아버지의 손을 잡았습니다. 누구 탓도 아닙니다. 그냥 그렇게 된 거예요. 하지만 이제 돌아왔잖아요. 그걸로 됐어요. 준호가 미소 지었습니다. 20년 늦었지만 이제라도 함께 있을 수 있잖아요. 회장은 아들을 껴안았습니다. 그리고 오랫동안 놓지 않았습니다. 석 달 후. 자, 이제 먹자. 회장이 숟가락을 들었습니다. 식탁에는 회장, 부인 윤서아, 할머니, 그리고 준호. 가족이 모두 모인 첫 번째 저녁 식사였습니다. 준호야, 이거 내가 좋아하던 건데. 부인이 갈비찜을 준호 앞에 놓았습니다. 어머니, 제가 좋아했던 음식을 기억하세요? 물론이지. 어떻게 잊겠니? 부인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처음엔 의심해서 미안해요. 정말 미안해. 아닙니다. 당연한 반응이셨어요. 준호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확실해요. 부인이 준호의 손을 잡았습니다. 당신은 우리 아들이에요. 우리 준호. 할머니가 활짝 웃었습니다. 우리 손주 밥 많이 먹어야 해. 너무 말랐어. 네, 할머니. 준호도 웃었습니다. 20년 만에 처음으로 진짜 가족 식사였습니다. 식탁 위에는 웃음이 넘쳤습니다. 회장은 가족들을 바라보며 조용히 눈물을 닦았습니다. 한 달 후. 아버지, 말씀드릴 게 있습니다. 준호가 회장실을 찾아왔습니다. 그래, 뭐니? 저 회사 일을 배우고 싶습니다. 회장이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급하게 생각하지 않아도 된다고 했잖니. 알아요. 하지만 준호가 진지한 눈빛으로 말했습니다. 20년을 빼앗긴 건 맞지만 남은 시간을 허비하고 싶지 않아요. 하지만 넌 기억은 천천히 돌아오고 있어요. 그리고 기억이 없어도 배울 수 있잖아요. 준호가 미소 지었습니다. 저는 제가 누구인지 알고 싶어요. 준호로서의 저를. 회장은 아들을 오래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다. 하지만 조건이 있다. 뭔가요? 내가 정말 원할 때만 해. 억지로 하지 마. 네. 그리고 무엇보다 회장이 아들의 어깨를 잡았습니다. 행복해야 한다. 그게 아빠가 바라는 전부야. 하지만 준호가 선택한 것은 조금 달랐습니다. 신화문화재단 산하에 음악 교실을 만들고 싶습니다. 이사회에서 준호가 발표했습니다. 고아원 아이들, 소외계층 아이들에게 무료로 음악을 가르치는 곳입니다. 후계자가 그런 일을 한의사가 의아해했습니다. 저도 고아원에서 자랐습니다. 준호의 목소리가 또렷했습니다. 20년간 저는 장도윤이라는 이름으로 아무것도 없는 사람으로 살았습니다.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그 아이들에게 필요한 건 돈이 아닙니다. 희망입니다. 자신도 무언가 할 수 있다는 확신입니다. 하지만 수익성을 떠나서 이건 우리가 해야 할 일입니다. 준호가 자료를 펼쳤습니다. 신화그룹은 지난 50년간 사회에서 많은 것을 받았습니다. 이제 돌려줄 때입니다. 회장이 미소 지었습니다. 찬성합니다. 그리고 다른 이사들도 하나둘 손을 들었습니다. 6개월 후 희망음악교실 개원식. 고아원 아이들 30명이 초대되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준호가 아이들 앞에 섰습니다. 저는 강준호입니다. 여러분의 선생님이에요. 선생님도 고아예요? 한 아이가 물었습니다. 응. 나도 고아원에서 자랐어. 진짜요? 응. 그것도 아주 오래. 준호가 무릎을 꿇고 아이들과 눈높이를 맞췄습니다. 나도 너희처럼 가족이 없었어. 내가 누군지 몰랐어. 그럼 지금은요? 지금은 준호가 미소 지었습니다. 가족을 찾았어. 그리고 내가 누군지도 알게 됐지. 우리도 찾을 수 있어요? 물론이야. 반드시. 준호가 아이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그리고 설령 찾지 못해도 괜찮아. 우리가 서로의 가족이 되면 되니까. 아이들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1년 후. 선생님, 저 오늘 시험 100점 맞았어요. 정말? 잘했다. 준호는 아이들과 함께 웃었습니다. 음악 교실은 성공적이었습니다. 아이들은 바이올린, 피아노, 첼로를 배우며 달라지고 있었습니다. 자신감이 생겼습니다. 꿈이 생겼습니다. 선생님, 저도 선생님처럼 음악가가 되고 싶어요. 그래? 좋은 꿈이네. 준호가 아이의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할 수 있을 거야. 넌 재능이 있어. 진짜요? 진짜야. 선생님이 보장해. 2년 후. 손주야. 할머니가 준호를 불렀습니다. 건강이 많이 좋아진 할머니였지만 80을 넘긴 나이는 어쩔 수 없었습니다. 내 할머니. 할미가 너한테 줄 게 있단다. 할머니가 낡은 상자를 내밀었습니다. 준호가 상자를 열었습니다.
안에는 오래된 악보들이 가득했습니다. 이게 할미가 젊었을 때 작곡한 곡들이야. 할머니가 작곡을요? 응. 할미도 옛날엔 음악을 했단다. 할머니가 회상에 잠겼습니다. 하지만 시대가 시대였지. 여자가 음악을 한다는 게 쉽지 않았어. 할머니. 그래서 할미는 너희 아빠한테 그리고 너한테 꿈을 물려준 거야. 할머니가 손주의 손을 잡았습니다. 이제 내가 이 곡들을 세상에 들려줘. 할미 대신. 할머니. 감사합니다. 준호는 할머니를 껴안았습니다. 3년 후. 오늘은 특별한 연주회입니다. 예술의전당 콘서트홀. 준호가 무대에 섰습니다. 제 할머니께서 작곡하신 곡들을 처음으로 선보입니다. 객석에는 회장 부부 그리고 휠체어에 앉은 할머니, 그리고 음악교실 아이들이 앞줄에 앉아 있었습니다. 이 곡은 돌아오지 않는 강이라는 제목입니다. 준호가 바이올린을 들어 올렸습니다. 선율이 흘렀습니다. 슬프지만 아름다운, 그리운 듯하지만 희망찬 선율. 할머니는 눈을 감고 음악에 몸을 맡겼습니다. 눈물이 흘렀습니다. 회장은 어머니의 손을 잡았습니다. 부인은 남편의 어깨에 기댔습니다. 그리고 아이들은 숨을 죽이고 선생님의 연주를 들었습니다. 음악이 끝났을 때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폭풍 같은 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연주회가 끝난 후, 손주야 정말 자랑스럽구나. 할머니가 손주의 뺨을 쓰다듬었습니다. 할머니 덕분이에요. 아니야. 내 노력이지. 할미는 이제 안심이야. 할머니, 너는 이제 혼자서도 잘할 수 있어. 내 길을 찾았으니까. 준호는 할머니를 꼭 안았습니다. 할머니는 계속 제 곁에 있어 주셔야 해요. 그럼 할미가 어딜 가겠니? 우리 손주 옆에 있어야지. 5년 후. 선생님, 저 음대 합격했어요. 첫 제자 중 한 명이 달려왔습니다. 정말 축하한다. 준호가 제자를 끌어안았습니다. 희망 음악 교실은 이제 전국에 12개 지점이 생겼습니다. 수백 명의 아이들이 음악을 배우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중 몇몇은 전문 음악가의 길을 걷기 시작했습니다. 선생님이 없었으면 저 여기까지 못 왔을 거예요. 아니야. 내 노력이야. 하지만 선생님이 희망을 주셨잖아요. 제자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저도 나중에 선생님처럼 되고 싶어요. 다른 아이들에게 희망을 주는 사람. 준호는 뿌듯하게 웃었습니다. 같은 해 겨울. 아버지, 소개할 사람이 있습니다. 준호가 젊은 여성과 함께 회장을 찾아왔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김서연이라고 합니다. 음악 교실에서 함께 일하는 분입니다. 준호가 덧붙였습니다. 그리고 제가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회장과 부인이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리고 곧 활짝 웃었습니다. 어서 오세요. 우리 며느리. 부인이 서연의 손을 잡았습니다. 준호 잘 부탁드려요. 네, 어머님. 그런데 어떻게 만나게 됐어요? 저도 고아원 출신입니다. 서연이 수줍게 웃었습니다. 음악 교실에서 피아노를 가르치고 있어요. 처음 만났을 때부터 준호 씨가 특별해 보였어요. 왜요? 같은 아픔을 겪은 사람이었으니까요. 그리고 그 아픔을 다른 이들을 위해 쓰는 사람이었으니까요. 회장은 아들과 며느리가 될 여성을 번갈아 보며 흐뭇하게 웃었습니다.
7년 후. 손주야. 할머니가 병상에 누워 준호를 불렀습니다. 이제 85이 된 할머니는 많이 약해져 있었습니다. 네, 할머니. 할미. 이제 갈 때가 된 것 같구나. 안 돼요, 할머니. 준호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아직 더 함께 있어야죠. 손주야, 울지 마. 할머니가 손주의 눈물을 닦아주었습니다. 할미는 행복했어. 너를 다시 만났고 내가 잘 크는 걸 봤고, 그리고 내가 행복한 걸 봤단다. 할머니, 약속 하나만 해줘. 네, 말씀하세요. 계속 행복하렴. 그리고 내가 받은 사랑을 다른 이들에게도 나눠줘. 약속할게요, 할머니. 그럼 됐어. 할미는 이제 편히 갈 수 있겠구나. 할머니가 미소 지었습니다. 우리 손주, 사랑한다. 그리고 조용히 눈을 감았습니다. 장례식 날, 준호는 할머니 앞에서 바이올린을 켰습니다. 그 곡, 할머니와 함께 켜던 둘만의 비밀이었던 그 곡, 이제는 더 이상 슬프지 않았습니다. 감사의 노래였습니다. 사랑의 노래였습니다. 그리고 작별의 노래였습니다. 조문객들은 모두 눈물을 흘렸습니다. 연주가 끝나고 준호는 할머니의 영정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할머니, 감사했습니다. 저를 기억해 주셔서, 믿어 주셔서, 사랑해 주셔서, 약속 꼭 지킬게요. 계속 행복하게 살고 다른 이들에게도 사랑을 나눌게요. 편히 쉬세요, 할머니. 10년 후. 아빠. 7살 딸이 준호에게 달려왔습니다. 오늘 학교에서 그림 그렸어요. 그래? 뭘 그렸는데? 우리 가족이요. 딸이 그림을 펼쳤습니다. 아빠, 엄마, 그리고 작은 여자아이. 옆에는 할아버지, 할머니도 그려져 있었습니다. 잘 그렸네. 우리 딸. 준호가 딸을 안아 올렸습니다. 아빠, 나도 바이올린 배우고 싶어요. 그래? 정말? 네. 할아버지가 아빠한테 가르쳐 줬던 것처럼 아빠가 나한테도 가르쳐 줘요. 준호는 딸을 바라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그럼 아빠가 가르쳐 줄게. 그리고 작은 바이올린을 꺼냈습니다. 이건 아빠가 어렸을 때 쓰던 거야. 증조 할머니가 선물해 주신 거지. 이제 내가 써. 딸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같은 해. 오늘부로 신화그룹 회장직을 물러나겠습니다. 회장이 발표했습니다. 그리고 후임 회장은 제 아들 강준호입니다. 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준호가 무대에 올랐습니다. 먼저 제 아버지께 감사드립니다. 준호가 아버지를 향해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리고 신화그룹 가족 여러분께 약속드립니다. 우리는 앞으로도 이윤만을 추구하는 회사가 아닌 사회와 함께 성장하는 회사가 되겠습니다. 희망음악교실처럼 더 많은 사회 공헌 사업을 펼치겠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준호가 객석을 둘러보았습니다. 이곳에서 일하는 모든 분들이 행복한 회사를 만들겠습니다. 다시 한번 박수가 울려 퍼졌습니다. 20년 후. 할아버지, 손주들이 달려왔습니다. 이제 50대가 된 준호는 손주들을 안아 올렸습니다. 오늘은 뭐 배우고 싶어? 바이올린이요. 나는 피아노.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집안을 가득 채웠습니다. 저녁. 가족이 모두 모인 식탁. 준호와 서연, 그들의 자녀들, 그리고 손주들까지. 아버지. 딸이 준호를 불렀습니다.
내가 어렸을 때 고아원에 있었다는 게 믿기지 않아요. 왜? 지금 이렇게 행복해 보이시니까. 준호는 미소 지었습니다. 그건 할아버지, 할머니 덕분이야. 그리고 준호가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나를 끝까지 믿어준 증조 할머니 덕분이지. 증조 할머니가 어떤 분이셨어요? 준호가 손주들을 바라보았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따뜻한 분이셨어. 그리고 나한테 가장 중요한 걸 가르쳐 주셨지. 뭔데요? 사랑은 기억보다 강하다는 것. 늦은 밤. 준호는 혼자 서재에 앉아 있었습니다. 오래된 송진함을 꺼냈습니다. 그 송진함. 20년 전 유일하게 가지고 있던 것. 뚜껑을 열었습니다. 안에는 이제 다른 것들도 들어 있었습니다. 할머니의 사진, 아버지가 쓴 편지, 아내와 찍은 첫 데이트 사진, 아이들의 그림, 인생의 조각들이었습니다. 준호는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밤하늘에 별이 빛나고 있었습니다. 할머니, 보고 계세요? 준호가 중얼거렸습니다. 저 약속 지켰어요. 행복하게 살고 있어요. 그리고 할머니가 주신 사랑을 다른 이들에게도 나눠주고 있어요. 별이 더 밝게 빛나는 것 같았습니다. 준호는 미소 지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희망음악교실. 이제는 전국에 50개가 넘는 지점이 생겼습니다. 수천 명의 아이들이 음악을 배우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중 많은 아이들이 꿈을 찾았습니다. 준호는 한 교실을 방문했습니다. 새로 온 아이들이 첫 수업을 받고 있었습니다. 선생님, 저는 고아예요. 그래도 음악가가 될 수 있나요? 한 아이가 물었습니다. 준호는 무릎을 꿇고 아이와 눈높이를 맞췄습니다. 물론이야. 나도 고아였거든. 진짜요? 응. 그리고 나처럼 가족을 찾을 수도 있어. 하지만 설령 못 찾아도. 준호가 아이의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우리가 서로의 가족이 되면 돼. 아이의 눈에 희망이 피어올랐습니다. 준호는 일어서서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햇살이 따뜻하게 비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알았습니다. 버려진 건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잃어버린 건 기억이었습니다. 하지만 찾은 건 사랑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랑은 이제 수많은 사람들에게 퍼져나가고 있었습니다. 끝없이 영원히. 버려진 건 사람이 아니라 기억이었다. 하지만 기억보다 강한 건 사랑이었다.